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SVB 파산과 CS 파산 등의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은행 위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미국과 유럽의 5가지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가지는 이렇게 돼요. 재할인 창구, 예금 100% 보증, BTFP, 달러 스왑 강화, UBS의 CS 인수합병,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은행 위기는 사실은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폭락을 했는데 은행들의 채권 익스포저리 굉장히 큽니다. 물론 대형 은행들은 이런 것들이 장기 보유 증권 HTM 계정에 넣어서 실제 장부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물론 그래도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중소형 지방은행들은 은행 예금을 누가 인출을 할 때 돈이 부족해지면 그런 채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장부상의 미실현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뱅크런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작년 10월에 영국 길트 위기에서 1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CS의 유동성 위기가 잠시 지나갔고, 이번에 미국의 이 은행이 파산됐고,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도 파산을 했죠.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해져서 US가 인수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채권 폭락으로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이번 SVB 은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스타트업들의 초기 자금을 대출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은행의 고객은 과거 시스코도 있고 우버들도 전부 링크드인 모두 은행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시드머니라든지 시리즈 같은 이제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은행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쪽의 스타트업들이 별로 대출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많이 못 해주니까 남은 현금들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걸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해도 팔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차 대조표를 보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단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세 차익이 늘어났거나 줄어들면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 계정에 표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정이라고 하는 만기 보유 증권 계정은 장부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내가 그냥 만기까지 보유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 가격의 중간 변동성이 어떻게 되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기의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정에 들어가서 미실현 손실이 나든지 말든지 장부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SVB가 예금 인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통적인 뱅크런과 조금 다른 게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급작스럽게 폰런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인출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돈을 주다 보니 가격이 많이 폭락한 국채도 매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실현 손실이 장부에 현실화되고 더욱 뱅크런이 폰런이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파산이 난 겁니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단 성격이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신용경색이 일어났고 파생 상품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부실 채권, 부실 대출이 들어갔던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은행 위기로 1990년을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저축 대부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부실 채권, 부실 대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냐? 지금은 신용 경색 자체가 없어요. SVB는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부 미국 국채에 대한 문제, 미국 국채가 이제 가격이 하락된 문제는 있지만 부실 채권이 아니죠. 그리고 파생 상품하고도 연관이 없어요. 신용 경색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 금융 생태계는 신용금리 스프레드라든지 미국 은행 예대율이라든지 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잠잠해요.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다르다는 점. 두 번째는 규모 측면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지금가 미국 16대 상업은행이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 4위 투자은행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은행이 자산 규모가 더 커요. 하지만 16위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로 따지면 리먼이 보다 한 3배 정도 규모가 컸어요. 그럼 3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면 이번 위기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리먼 문제는 파생 상품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3배가 많은 게 아니라 수백 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건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2008년에는 사실은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기 전에 베어 스턴스도 맛이 가고 뭐 워싱턴 뮤추얼사도 파산하고 더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연준이 조금 늦장 대응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불과 3일 만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조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아무래도 이거는 2008년에 대한 교훈이 이제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1990년 저축 대부 사태와 이번 사태가 성격과 규모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죠. 재할인 창구가 뭐냐면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하는데 상업은행이 연준에게 90일 만기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S 파산이 공식화되자마자 무려 얼마죠? 1530억이 대출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대출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BTFP가 가동되기 전이에요. 일단 여기서 대출을 해서 뱅크런을 막은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100억 불밖에 안 됐어요. 디스카운트 윈도우가. 그 다음에 2020년 때도 한 500억 정도 디스카운트 윈도우에서 긴급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3배 정도 되는 1530억 불이 하루 이틀 만에 대출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동되기 전에 일단 봉합을 한 것이죠. 이게 1차적으로 잘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예금 공사를 통해 예금 100 보증을 하겠다 얘기를 했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연준이 재할인 창구보다 더 싸게 주고 무려 1년이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금액은 국채와 MBS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주는데 문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로 평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채권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예를 들어 2배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떨어진 가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발행됐던 액면가 2배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은행이 시가로 100억 불 정도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200억 불을 대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양적 완화입니다. 이것은 거의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전부 대출되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론적으로 2조 달러까지 대출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소형 지방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2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요. 2조 달러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대출되겠죠. 왜냐하면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맥스 3조 달러까지도 대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상 대출되지는 않습니다. 2조 달러가 전부 대출이 되려면 중소형 지방은행이 전부 뱅크런이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일은 안 생기기 때문에 일부만 아마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일부만 이용을 한다 해도 뱅크런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정책은 성공한 거죠.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텔스 QE5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금 인출 요구가 막 오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도해서 미실현 손실을 현실화해서 장부에 표시되게 하지 말고 그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뱅크런에 대응을 해라. 그래서 미실현 손실이 장부에 나타난 것을 막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금융경제에만 유동성이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1530억 불 재할인 창구가 나갔죠. 3월 이번 주 초 정도까지 한 150억 불 정도 대출이 된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대충 1650억 불 정도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대출이 된 거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이번 주 일주일에 이렇게 해준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면 지난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뭘 했죠? 바로 QT를 했어요. QT를 해가지고 얼마를 줄였냐? 5천억 불을 줄였어요. 9개월 동안 5천억 불을 줄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650억 불을 도로 유동성을 토해낸 겁니다. 한쪽에서는 QE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QT하고 있고 또 초단기 시장에서는 영래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이제 이렇게 좀 여러 창구를 같이 봐야 돼요. 일본, 중국, 유럽, 영국은 또 미국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달러 수합도 강화를 했어요. 달러 수합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5개 국가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유럽,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이에요. 7일 만기로 무제한으로 달러 수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국가는 외환 위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주기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합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강화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이게 뭔가 유동성 위기가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미결제 달러 수합 규모를 보면 3월 15일 기준 5억 불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규모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 수합이 무려 얼마나 일어났냐? 5,800억 불의 달러 수합이 일어났어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플래시 크래시 때 또 급작스럽게 달러 수합이 일어났는데 그게 얼마나 일어났냐? 4,460억 불. 그럼 이거랑 지금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1,0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유동성이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예요. 선제적인 조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스위스에서 한 겁니다. 스위스가 S와 이제 협의를 해서 를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조속하게 조치가 취해진 거냐면 주말 이틀 동안 취해진 겁니다. 다음날 월요일 개장되기 전까지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주말에 쉬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S하고 단판을 져서 CS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이 1, 2, 3, 4는 미국의 연준과 재무부가 한 거죠. 연준과 재무부가 이것 또한 3일 만에 끝낸 겁니다. 3일. 그 다음에 요거는 스위스가 이틀 만에 그것도 주말에 일을 끝낸 거예요. 며칠 만에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1990년 저축대부은행 위기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연준 재무부, 그다음에 스위스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당국답게 문제를 빨리 봉합을 했어요. 자, 이거를 보면 도대체 한국 금융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한국 무역 수지가 12개월째 적자입니다. 3월에도 적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이렇게 12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나온 것은 이부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금융당국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비교가 되죠. 예.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문제는 있어요. 코코본드가 있어요. CS의 채권이 코코본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정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를 인수합병하는 대가로 스위스 당국이 이거 전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ECB는 이거를 용인하지 않아요. 만약에 스위스가 ECB에 속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위스는 ECB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주말 내에 이틀 만에 처리를 하고 BS에게 그만큼의 당근을 주기 위해서 이 코코본드를 그냥 주식 상각을 하지 않고 휴지 조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코코본드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한 350억 불 정도 규모인데 지금 신용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휴지 조각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거를 사겠습니까?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신규 발행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제 코코본드 발행을 하면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흥국생명. 문제가 사실 이 코코본드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아직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에요. 뭐
퍼스트 리퍼블릭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채권 하락, 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 실현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지금 37배까지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 장기 보유 증권인 그 계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언제냐면 다음 공황 때, 한 2년 이후 다음 공황 때 반드시 문제가 어디선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지금까지 은행 위기를 해결한 5가지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빨리 봉합이 된 상태고, 지금 주식 상승 추세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주식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